안녕하세요. 어서물 성형외과 이석준 원장입니다. 이제 벌써 8번째 마지막 강의 시간이에요. 지난 7번 강의를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제가 성형수술에 대한 방법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상담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기본적으로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 부분들을 요약해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술 방법을 설명하고 이런 일까지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떤 수술들이 이 성형수술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용어적으로 각각의 수술들이 뭘 이야기하는 거다, 이런 정도는 사실 좀 정확하게 알고 우리 잘 모르는 고객분들의 질문에 조금은 준 전문가로서 대답을 해주실 수 있는 실력들이 향상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8번째 강의는 그동안의 7번의 강의 동안에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궁금해하셨던 부분들, 그 부분들의 질문을 받아서 그 부분들에 대한 대답을 해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Q&A를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 우리가 첫날 강의에서 하셨던 눈성형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눈꺼풀에 지방이 많이 끼어서 처진 경우랑 눈꺼풀에 피부가 자체적으로 늘어난 경우는 어떻게 다르게 수술하나요? 피부가 늘어난 거와 지방이 늘어난 거는 각각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피부가 늘어난 거는 피부를 잘라주는 방법으로, 지방이 많은 거는 지방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있으신 분은 두 가지를 다 하면 되고 한 가지씩만 있는 분들은 한 가지씩, 또 쌍꺼풀이 없는 분들은 쌍꺼풀을 만들면서 이런 작업들을 하면 되니까 수술 방법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기보다는 우리가 이야기 드렸던 상안검 성형술, 나이가 드셔서 피부가 처지신 분들을 수술하는 방법으로 쌍꺼풀, 원하는 높이의 쌍꺼풀을 만드는 거 1단계, 처진 피부를 교정하는 거 2단계, 그리고 지방이 많다 그러면 지방을 제거하는 3단계, 요로 3단계로 진행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눈성형은 눈이 원래 큰 사람을 줄여줄 수도 있나요? 라고 그러는데 그냥 아주 디테일하게는 조그만 부위를 줄여주는, 앞트임을 조금 복원해가지고 없애준다든가 뒷트임을 복원하는 수술들이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상담하시는 분들은 눈을 작은 분들을 크게 해주는 게 보통 우리 성형외과에서 하는 일이지, 태어날 때서부터 큰 사람을 줄이는 수술은 성형수술로 그렇게 권하지 않고 잘 안 한다라고 알고 계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는 코성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 사람이 코성형 받을 때 쓰는 실리콘은 무엇인가요? 특별한 특징 같은 건 있나요? 실리콘이라는 재질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태국, 동남아 어디든 거의 제품의 질은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리콘이라는 제품은 같은 제품인데요, 두 가지가 다를 수 있어요. 하나는 실리콘의 단단함을 조금 단단하게 가져가느냐, 소프트하게 말랑말랑하게 가져가느냐. 두 번째는 코 높이나 코 모양에 맞게 실리콘의 높이, 폭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국에서는 성형수술을 조금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모양의 실리콘 제품들이 나와 있어요. 가운데를 높이는 제품, 어떤 제품들. 그래서 그게 좀 다양하다는 거 이외에 특별히 그렇게 크게 재질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렇게 다른 거는 아니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비염이 있는 경우는 코성형 수술 진행이 불가능한가요? 이제 비염도 사실은 종류가 굉장히 많지만 우리가 비염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코 내부 구조에 염증이 있는 거고요. 우리 코 성형 수술은 코뼈랑 우리 그 연골이 얹혀져 있는 윗부분, 숨을 쉬는 부위가 아닌 윗부분에 수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수술을 하는 중간에 그 코 내부 구조를 거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전혀 영향이 없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는 위아래 서로 각기 다른 부위에 수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비염이 있다고 해서 수술이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다만 비염이 있으신 분들은 수술하고 나서 비염이 없으신 분들도 수술 직후에는 좀 비염 증상, 코가 많이 마르거나 콧물이 많이 나거나 굉장히 예민해지는 증상들이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염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그런 증상이 일시적으로는 더
불편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고 특별히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는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코 재수술 같은 경우는 최대로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그리고 컨설턴트들은 재수술을 원하시는 고객님께 어떻게 응대해야 되나요? 재수술을 여러 번 하는 게 물론 좋지는 않지만 어떤 수술이든지 재수술의 횟수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유가 분명히 있다 그러면 재수술은 얼마든지 해도 상관없는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 컨설턴트들이 재수술할 때 어떤 응대를 해야 되나요? 그랬는데 재수술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는 않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수술은 그 당시 제가 강의할 때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처음 했던 수술을 복원을 시키는 작업과 새롭게 만들어주는 작업, 두 가지 작업을 동시에 하는 것들이 재수술이기 때문에 처음 수술보다는 어렵거나 힘들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수술의 내용이 어떤 건지에 따라서 아주 간단한 재수술, 처음 수술이랑 마찬가지 수준의 재수술도 있고 굉장히 불가능하고 어려운 재수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수술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전문가, 우리 상담하시는 원장님들의 어떤 의견이 필요하지 상담사들이 섣부르게 너 재수술하면 좋아질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함부로 하는 그런 자세는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본인이 원하는 바가 뭐고 재수술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를 분명히 한번 여쭤보시고 그게 첫 번째 수술을 복원시키면서 두 번째 수술로 재수술로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는지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해보는 결정하자. 이 정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상담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파트는 가슴 성형에 대한 파트입니다. 첫 번째 질문, 한국에서는 주로 어떤 실리콘이 쓰이나요? 브랜드 이름이 아마 궁금하셔서 질문을 올리신 것 같은데 어느 나라들마다 대부분 다 로컬 브랜드, 각국에서 만들어지는 브랜드들이 조금 있습니다. 한국에도 있기는 한데 주로 사용되는 제품은 국제적으로 이름이 있는 회사 제품들을 선호하게 되고요. 한국에서도 주로 사용되는 회사들은 모티바, 멘토, 세빈, 엘러간 이런 여러분들도 아마 태국에서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 이름들의 회사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가슴 보형물을 너무 큰 사이즈로 넣어서 가슴 라인이 사라질 경우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가슴 라인이 사라진다 또는 너무 크다. 그러니까 너무 크면은 재수술을 통해서 보형물 사이즈를 줄여야 되겠죠. 너무 큰 게 자기 가슴에 어울리지 않게 그게 가슴 라인이 사라질 수도 있고 크기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모양이 너무 이렇게 고무풍선 같아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 밑으로 내지는 너무 위로 가슴 보형물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밀려나간 모습들이 자연스럽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보형물을 교체해서 조금 더 자기 몸에 맞는 사이즈로 이제 우리가 교체를 해주게 되는데 한 가지 문제는 이미 너무 큰 걸 넣어서 가슴 라인이 사라질 정도로 이 조직들이 가슴 라인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 보형물이 차지하고 있는 게 너무 안쪽에 몰려서 생기는 현상인데 이미 공간이 만들어진 거를 보형물을 작게 바꾼다고 해서 그 공간이 다시 원상태로 회복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너무 밑으로 위로 안으로 바깥으로 몰려있는 경우들은 기본적으로는 보형물을 작은 걸로 교체해 주는데 위치를 조금 바꿔주기 위해서 안에 우리가 보통 수술을 하고 나면은 보형물 주변으로 캡슐이라는 조직이 생긴다 그랬는데 그런 캡슐들을 조금 봉합해서 그쪽으로 쏠리는 것들을 막아주는 방식으로 우리가 수술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파트는 지방이식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지방세포 한 분자는 얼마만큼 커질 수 있나요? 두 번째 질문이 지방이식을 하면 얼마 동안 유지할 수 있나요? 질문을 하신 의미를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지방이식이라고 하는 거를 생각할 때 이 기간이나 아니면 그게 차지하고 있는 어떤 부피나 사실 이게 중요한 거는 아니고요. 지방이식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질문을 받아야 되는 항목이라 그러면 집어넣어준 지방이 얼마나 생착을 할 수 있는지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얼굴에
100이라는 양의 지방을 넣었다고 할게요. 그 안에 세포 숫자가 몇 개냐는 거는 사실 의미가 있는 질문은 아니고요. 셀 수도 없을 거고요. 100이라는 양을 집어넣게 되면 평균적으로 한 50% 정도는 생착을 못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생착률을 우리가 보통 한 50%. 다만 이것도 사람에 따라서 지방이 얼마나 잘 살아남을 수 있는 건강한 지방을 가진 사람이냐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고요. 지방을 넣는 부위가 어느 위치인지, 같은 얼굴에서도 이마에 넣을 건지, 팔자주름에다 넣을 건지, 볼에다 넣을 건지에 따라서 생착률은 전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지방 이식한 후에 어떤 생활을 하면서 2, 3개월을 보내는지도 또 지방 생착률에는 영향을 미칠 거거든요. 우리가 러프하게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베리에이션을 무시하고 그냥 한 숫자로만 얘기한다 그러면 한 50% 정도가 생착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지방 이식을 하고 나서 이런 기간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 이유는 처음 지방 이식하고 한 달째 모습이 내가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한 6개월쯤 지나고 나니까 벌써 꺼졌어. 지방 이식의 어떤 이 생착, 어떤 유지 기간이 왜 이렇게 짧은 거야? 이제 이런 차원에서 질문이 나오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그거는 지방 이식이 기간이 짧아서 그러는 게 아니고 들어간 지방이 생착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아까 제가 50%라고 얘기했지만 그 50%가 살아남는 어떤 생사의 기로가 한 3개월에서 6개월은 지나야 생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6개월이 지나가지고 한 50%가 생착을 했다 그러면 우리 뱃살이나 얼굴살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내 지방은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을 필요가 없는 내 살이잖아요. 생착이 된 지방은 지금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얼굴살이나 뱃살에 있는 지방과 같은 코스를 겪는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지방이 6개월도 안 돼서 많이 빠지는 걸로 느끼는 거는 생착이 안 되고 없어지는 지방들이 있어서 그러는 거고, 평균적으로는 부위마다 다르지만 한 50% 정도가 생착을 할 거고, 우리가 처음에 집어넣은 양의 50%만 생착을 해서는 결과가 흡족할 수가 없죠. 부족하다고 느낄 테니까 보통 그래서 지방은 2차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2차 시술을 통해서 모자란 부분을 한 번 더 보충해주는 그런 절차를 받는다라고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고객들한테, 환자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받으시다 그러면 이런 내용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생착률이다. 물론 수술이 얼마나 예민하게 세심하게 이루어지느냐도 생착률에 중요할 테니까요. 이렇게 생착률에 관련된 대답을 해주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다음 5번째 파트는 리프팅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실 리프팅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내원해서 상태를 확인해야 하나요? 그거야 수술하신 의사 선생님의 성향에 따라서 방문 시기나 횟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시술 후 일주일 정도 후에 한 번 정도 내원하는 것들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실리프팅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골고루 당겨지는 게 제가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강의 시간에. 어느 한 부위를 집중적으로 당기기 위해서 다른 부위에 찌그러짐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거는 좀 과하고 자연스럽지 못한 얼굴형이 나오기 때문에 전체 얼굴, 한쪽 얼굴이 골고루 당겨지는 게 좋은데, 이 골고루 당기기 위해서 너무 당기는 양을 적게 가져가면 전부 회복이 된 이후에 어떤 만족도라는 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내가 당기고 싶은 양이 100이라 그러면 한 120 정도 수준으로 초반에 당겨 놓고 이것들이 자리 잡아 나가는 경우에 100% 미만으로 이제 자리 잡으면서 내려가서 좀 불편한 일, 좀 과장된 일들이 안 생기는지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다음날 해가지고는 그게 회복이라는 거를 사실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한 일주일, 그렇다고 한두 달 있다 가기에는 또 너무 좀 안 좋은 현상이 있는 분들한테는 기다림의 시간이 길다고 판단해서 저는 일주일 지나서 한 번 정도는 체크하는 걸 권장해 드리고요. 다만 그때 체크해가지고 대부분 90% 이상의 환자분들은 합격,
그래서 두 번을 볼 필요가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만약에 그 일주일째 봐서 뭐 특별하게 어떤 조치가 필요한 조치라 그러면 뭐 수술장에 다시 들어가가지고 뭘 다시 하는 일들은 거의 없으시고요. 보통은 그냥 바깥에서 외래에서 마사지하는 걸로 과한 부분을 좀 풀어준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그런 정도의 시술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주신 분들은 그 결과를 또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한 일주일 후에 다시 한번 방문하는 정도. 그래서 루틴으로는 그 정도가 필요할 거고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초반에 일주일, 2주일 때 볼 때는 과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때문에 우리가 체크를 한다 그러면 3개월, 6개월째는 충분한 효과를 가지고 계시는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뭔가 보충할 필요가 있는지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체크하는 시간을 갖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리프팅은 어느 연령대가 가장 적합하나요? 사실 정확한 질문은 아닙니다. 물리적인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처진 상태가 중요하죠. 30대라도 굉장히 많이 처지신 분들이라면 수술의 적기가 될 수 있을 거고요. 60, 70대까지도 뭐 굉장히 유지를 잘하고 계신 분이라면 당연히 수술할 필요가 없겠죠. 이거는 전 연령대보다는 주로 이제 그런 본인의 지금 처진 상태가 중요한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보통 한 30대, 뭐 20대가 이런 처진 수술을 하러 오는 경우들은 거의 없고요. 실리프팅 같은 경우는 빠르면 30대, 조금 40대 요 분들이 주로 많이 하는 수술이라고 할 수 있고 60, 70대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주로 이제 절개에서 당기는 우리 안면 거상술을 많이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6번째 체형 교정에 관련된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팔, 손 같은 경우 노화로 인한 피부 처짐은 해결할 수 있나요? 우리 팔이나 허벅지, 우리 배를 우리가 설명드릴 때 지방이 많으신 분들은 지방을 뽑고 이미 피부까지도 많이 처지신 분들은 복부 성형술을 통해 가지고 피부를 잘라내는 수술들을 합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팔이나 허벅지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이 많으신 분들은 지방 흡입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이미 피부가 너무 많이 늘어져 버린 경우는 지방 흡입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절개를 해서 피부를 잘라내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복부 같은 경우는 상처가 생기는 위치가 우리가 옷을 입고 다니는 우리 가려질 수 있는 부위고 또 옷을 좀 벗더라도 우리 팬티 같은 거를 입었을 때 충분히 가려지는 위치에 흉터가 남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처진 분들의 교정을 위해서 복부 성형술을 권해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팔이나 허벅지는 물론 바지 입고 긴 팔을 입고 다닐 때야 뭐 전체적으로 흉터가 보이지 않게 가려질 수 있지만 반팔을 입거나 반바지를 입거나 어떤 치마를 입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노출이 좀 쉬운 부위라 흉터를 내가면서까지 피부 처짐을 해결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그런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부보다는 팔이랑 허벅지 같은 경우는 피부를 잘라내는 절제 수술을 그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권하지는 않지만 필요하다 그러면 할 수는 있고요. 다만 손은 우리 손에 있는 손은 노화가 된다 그래서 지방이 쌓여서 지방을 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피부가 처졌다 그래서 피부를 잘라내야 될 정도로 손에 피부가 많이 처지신 분들은 별로 없으세요. 보통 손에 노화가 온다 그러면 약간 쭈글쭈글해지고 밑에 있는 우리 지방이 좀 없어지셔가지고 안에 있는 우리 혈관이라든지 우리 인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노출이 돼서 할머니 같은 손의 모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부위는 다른 우리 체형에서는 지방 흡입과 피부 절제술을 주로 얘기했지만 손에 노화가 오신 경우는 오히려 이 앞에 설명드렸던 지방 이식이라는 수술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키를 크게 하는 시술은 있나요? 없습니다. 자, 7번째 파트는 양악 수술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올려주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윤곽이랑 양악을 설명하면서 수술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우리 상담원들
한테 너무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생략을 좀 했었는데 질문 올라온 거 보니까 그쪽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양악 수술의 수술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보강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다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악 수술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치아, 위치아가 포함되어 있는 상악과 아래 치아가 포함되어 있는 하악을 동시에 수술하는 수술이다. 그래서 치아가 나 있는 부분, 이 얼굴의 가장 가운데에 해당하는 핵심 부위가 수술이 되는 그 부위를 수술하는 수술을 우리가 양악 수술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위를 수술하기 위해서는 뼈를 절골을 해야 됩니다. 절골이라 그러면 뭐냐면 뼈에다가 금을 긋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뼈를 금을 거서 뼈를 부러뜨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상악을 수술하는 방법, 우리 위치아가 포함되어 있는 상악을 수술하는 방법은 우리 르포트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그 절개 라인이 1, 2, 3번이 있습니다. 근데 양악 수술, 미용적인 양악 수술에서는 2번, 3번 라인을 쓰는 일이 없고요. 1번 라인, 르포트 1 오스테오톰이라고 그래서 이름이 정해져 있습니다. 코 아래 부위, 그리고 위치아가 포함되어 있는 상악을 분리하는 절골 라인을 통해서 얼굴뼈로부터 상악을 분리해서 이것들을 이제 이동하는 수술을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르포트 1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하악은 이제 우리가 수술하는 방법이 질문에도 여러 가지 수술들을 이제 그 질문들을 하셨던 것 같은데 두 가지 방법의 절골 라인이 있습니다. 하나가 IVRO, 인트라오랄 버티컬 라무스 오스테오톰이라는 방식인데 뜻은 버티칼, 수직으로 뼈, 라무스라고 하는 게 우리 턱뼈 중에 이쪽에 해당하는 부위를 우리가 라무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라무스를 수직으로 절골하는 방식, 수직으로 절골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 수직으로 절골을 하게 되면은 턱 관절이 포함되어 있는 위치랑 치아가 포함되어 있는 위치의 뼈가 분리가 돼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움직이는 뼈를 보통 이렇게 주걱턱이 심하신 분을 수직으로 절골을 해서 집어넣어서 이동을 시켜서 겹쳐지게 만드는 수술을 우리가 IVRO 약자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면 지금 보시다시피 수직으로 절골을 해서 뼈를 앞으로 튀어나온 뼈를 뒤로 밀어주게 되면 두 뼈가 겹치는 부위가 생기지만 뒤로 이동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하는 수술을 우리가 IVRO라고 하고 다음 페이지. 자, 그렇게 수술을 하면 원래 한 조각이었던 뼈가 두 조각으로 겹치는 부위가 생겨서 뭐 튀어나온다든지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조금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그리고 다른 방식은 SSRO라는 수술 방식입니다. Sagittal Split Ramus Osteotom이라는 수술 방식인데 자, 이거는 우리 라무스를 수직으로 이렇게 두 동강이 내는 게 아니라 슬라이스를 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앞쪽 치아가 포함되어 있으면서 뒤쪽으로 연결되는 이 판과 라무스가 포함되어 있으면서 앞으로 내려오는 이 두 판이 서로 슬라이스 돼서 분리가 되고 이 튀어나온 뼈를 뒤로 밀어주게 되면은 뭔가 뼈에 부딪힘이 생기기 때문에 일정 부분 우리가 뒤로 가야 되는 양만큼 뼈를 잘라서 없애주고 그 부위를 뒤로 밀어서 밀착을 시킨 다음에 고정을 해주게 되면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IVRO 수술 방식처럼 뼈가 두 개가 겹쳐서 생기는 부위를 안 생기게 깔끔하게 수술이 되는 장점이 있는 SSRO라는 수술 방법, 이 두 가지 수술 방법이 있다. 두 가지 수술의 장단점입니다.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SSRO라는 수술은 수술하고 난 이후에 조금 깔끔한 라인이 정리가 돼서 원래부터 한 조각이었던 것 같이 뼈를 만드는 수술이기 때문에 생기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IVRO의 장점은 수술이 되게 편합니다.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고 두 번째는 우리 우리 턱뼈에는 아래쪽 턱뼈에는 신경이 지나가게 돼 있는데 이 SSRO 수술 방식은 신경을 지나가는 부위를 잘 박리해서 신경 손상을 없게 만드는 기술이 중요한 수술이고 IVRO는 신경이 지나가는 뒤쪽에서 우리 톱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경 손상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걱정할 게 없는 그런 수술입니다. 그래서 IVRO 수술이 장점이라 그러면은 신경주행을 건드리지 않고 수술 시간이 짧기 때문에 출혈량이 적고 뭐 이런 장점들이 있는 반면에 두 개가 겹쳐야 되는데 앞으로 빼는 수술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간이 벌어져 가지고 고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턱인 사람들한테 사용할 수가 없고 겹쳐지는 뼈가 만져진다 이런 이제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의 뭐 장점이자 단점이지만 IVRO 수술은 고정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릴 우리 악강 교정, 그 치아를 꽉 물고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를 살아야 돼요. 뼈가 붙을 때까지. 그래서 그런 불편함을 좀 감수해야 되는 수술이고, SSRO는 스크루 가지고 고정을 하는 작업이 있어서 스크루가 들어간다는 것이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지만 튼튼하게 스크루로 교정하기 때문에 악강 교정을 그렇게 길게 하지 않거나 안 해도 되는 그런 장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추세는 SSR, 과거에는 IVRO 수술을 조금 많이 했다 그러면 최근에는 엑스퍼트, 좀 숙련된 의사들의 경우는 대부분 SSRO 방식으로 수술을 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악강 교정인데요.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뼈라는 거는 다리뼈가 됐든 팔뼈가 됐든 부러지게 되면은 뼈 수술을 하죠. 그리고 바깥에다가 기부스라는 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뼈의 움직임을 뼈가 붙어서 힘을 발휘하는 동안에는 일정 기간 못 움직이게 만들기 위해서 바깥에다가 고정을 해서 못 움직이게 만드는 건데, 우리 안면뼈의 경우는 기부스를 해서 붙일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느냐면은 치아에다가 이런 장치들을 왜냐면 나중에 우리가 이 양악 수술은 수술 전이든 수술 후든 교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교정을 하기 위한 교정 장치를 끼게 되는데, 아래 위에 끼어 있는 교정 장치를 고무줄로 묶던 아니면 이렇게 철사로 이제 감아버리던 위아래를 딱 묶어가지고 입을 아예 벌리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그게 우리 기부스의 효과죠. 그 기부스를 하는 그런 시술을 우리가 악강 교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악강 교정을 하게 되면은 튼튼하게 뼈가 굳을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걸리게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뼈가 굳을 때까지 그거를 좀 시간을 가지고 그 뼈를 붙이면 단단하게 굳을 수 있는 장점은 있는 반면에 이걸 입을 다물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양악 수술들은 대개 보통 한 달? 짧으면 한 2주 정도는 우리가 악강 교정을 하던 거였다고, 요즘 이제 하는 수술들은 고정을 안 합니다. 고정을 안 하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IVRO 수술 방법으로 수술했을 때는 고정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SSRO 방식으로 수술을 하고 악강 교정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진행을 한다. 상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악강 교정을 하는데 아까 앞에 슬라이드 한번 다시 넘어갈까요? 하나 더 앞으로 가시면, 그냥 악강 교정을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빨갛게 뭐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웨이퍼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음 이렇게 생긴 플라스틱을 우리가 꽉 물고 악강 교정을 시키는데요. 다음, 우리가 양악 수술은 우리가 수술하기 전에 모의 수술을 합니다. 모의 수술이란 건 뭐냐면, 우리 전체적으로 상악은 몇 미리를 집어넣을 거고 몇 미리를 틀어버릴 거고 어느 정도 좌우로 움직일 거고 하악은 또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계획을 엑스레이를 통해 가지고 정밀하게 우리가 계획을 세운 다음에 이 석고 모델을 가지고 그 수술을 한번 미리 하는 거예요. 미리 하게 되면 뭐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수술들을 미리 하느냐면은 치아의 위치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우리 치아가 수술하고 나서 어떤 모양으로 돼야 정확하게 그 미리수가 이동을 했는지를 미리 예측을 해서 웨이퍼라고 하는 그 플라스틱을 미리 만들어 놓고 수술 중에 그 웨이퍼를 위아래로 꽉 다물게 한 상태에서 스크루로 고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수술 전에 기획했던 그 정확한 미리수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우리가 고정이 가능하게 되죠. 그 상태에서 웨이퍼를 물고 아까 말씀드렸던 2주나 한 달 정도 악강 교정을 시켜주게 되면 수술 전에 계획했던 것들이 정확하게 수술 후에 이제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치아가 이제 그 악강 교정을 풀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씹기 시작하면 그 치아의 틀들이 조금 어느 정도는 바뀌어 있기 때문에 다시 옛날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힘들이 생기죠. 그것들을 막아주면서 정확하게 우리가 저작을 할 수 있는 치아의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수술 후에 교정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자세한 얘기까지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질문을 하셨으니까 알고 계신다 그러면 이 양악 수술의 이론이 어떻게 되는구나라는 걸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설명드릴 내용은 ASO라는 수술입니다. Anterior Segmental Osteotomy. 앞쪽 세그멘트만 절골한다는 건데요. 지금 돌출입이 굉장히 심하신 분이세요. 아래턱의 치아 상태보다 위턱의 치아가 굉장히 앞으로 나와 있죠. 이런 분들을 기존의 양악 수술은 위치아가 포함되어 있는 전체 뼈, 아래 치아가 포함되어 있는 전체 뼈가 조금 앞으로 나오고 뒤로 들어가면서 맞춰지는 그런 이제 수술 방법을 양악 수술이라고 그랬는데, 이를 조금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전체 뼈가 다 이동하는 게 아니라 지금 빨갛게 칠한 뼈를 아마 이제 치아 발치를 하기 위한 계획을 잡은 거고요. 이 뼈를 발치를 하면서 이 치아가 포함되어 있는 뼈를 잘라서 없애주고, 그 공간의 앞쪽에 있는 세그멘트만 그 공간을 통해서 뒤로 밀어주게 되면 전체적인 수술 범위를 굉장히 축소시킨 상태에서 돌출입을 효과적으로 교정을 할 수가 있죠. 어떤 분은 양악 수술을 하는 게 낫고 어떤 분은 ASO를 하는 게 낫고는 물론 전문 원장님들이 수술 전에 충분하게 엑스레이 CT를 통해서 확인하고 계획을 세우는 거지, 뭐 환자분이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정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상담하시는 분들은 이런 수술도 있다라는 것 정도는 뭐 질문하셔서 알고 계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설명드린 대로 안티리어 세그멘트만 뒤로 후퇴시켜서 지금처럼 교정을 하는데,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치아를 한두 개 발치를 하고 필요한 양만큼 발치를 하고 그거에 해당하는 잇몸뼈를 잘라낸 후에 수술을 한다. 뒤쪽에 있는 우리 세그멘트는 움직이지 않고 앞쪽에 있는 세그멘트만 가지고 수술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티리어 세그멘탈 오스테오토미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 조금 부족했던 양악 수술에 대한 보충 설명을 좀 드렸으니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신 질문을 한번 다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ASO, 2조, 3조 서저리는 어떻게 다를까요? 지금 제가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ASO는 전체 뼈가 아니라 위쪽 뼈, 아래쪽 뼈 상관없이 앞쪽 세그멘트만 치아 발치한 공간으로 이동시켜주는 수술을 우리가 ASO라고 그러고, 2조 서저리라고 얘기하는 거는 한쪽 턱만 하는 게 아니라 위턱, 아래턱을 같이 수술할 때 우리가 2조 서저리라고 그러고, 3조 서저리라는 거는 이 두 가지를 같이 할 때 우리가 보통 3조 서저리라고 합니다. 세그멘트가 3개가 되니까. 그래서 용어는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가 다, 이 전체를 다 묶어서 치아를 교정한다는 얘기를 하시죠. 치아 교정 수술입니다. 뼈를 가지고 교정은 한 1, 2년 동안 치아 교정기를 가지고 이제 치아를 조금 위치를 이동시켜 주는 건데, 뼈를 잘라내는 수술을 가지고 이제 어떤 수술을 할 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치아 교정 수술이라 그러는데, 이 세 가지는 치아 교정 수술에서 포함되는 뼈의 개수가 다른 거지 전체적으로는 치아가 포함되어 있는 상악 또는 치아가 포함되어 있는 하악을 본인의 상태에 맞게 수술하는 것을 통칭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단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SSR로 수술은 발치를 해야 하나요? 수술 계획에 따라 발치는 ASO라는 수술은 무조건 발치를 해야 되겠죠. 그게 안 되면 뒤로 갈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오니까. 대신 IVR로나 SSR로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수술 계획에 따라서 발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치뿐만 아니라 수술 전에 교정을 통해서 치아의 상태를 변화를 주고 나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수술을 한 이후에만
교정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느 수술은 어떻게 하고 어느 수술은 어떻게 하고의 어떤 그런 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수술 내용에 따라서 수술 전 교정이 필요한지 발치까지도 해야 되는지가 결정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양악 수술은 만약 교정이 필요하신 분들은 교정 후에 양악 수술을 하는 게 나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술 계획에 따라 수술 전 교정이 필요한 경우는 당연히 수술 전 교정을 하고 수술을 받는 게 좋고요. 수술 전 교정이 굳이 필요 없는 경우는 수술 전 교정 없이 수술 후 교정만 하게 됩니다. 나이 제한은 있나요? 뭐 그런 거는 특별히 없습니다. 우리가 건강상으로 이런 수술들 후에 어떤 것들을 견딜 수 있는 우리가 보통 전신 마취를 하면 수술 전 검사라는 마취 때문에 하는 전신 마취를 하기 때문에 하는 검사들을 되게 시행을 하는데 그런 건강 체크를 하는 검사상에 문제만 없다 그러면 뭐 나이가 사실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주로 이런 양악 수술 같이 큰 수술들 같은 경우는 나이가 많으신 분이 그렇게 선호하는 수술은 아니고요. 윤곽 수술은 사실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도 평생 한이 됐던 수술들을 하시겠다는 어떤 5, 60대 분들도 간혹 있으시기는 합니다. IVRO, SSRO, AR 수술 전 주의사항, 수술 후 케어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사실 뭐 수술 전 주의사항은 일반적인 모든 수술을 하기 전에 해야 되는 그런 정도지 뭐 특별히 이런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 전 주의사항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수술 후 케어 방법 중에서 뭐 붓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일반적인 내용 말고 SSRO, 이런 양악 수술, ASO 같은 수술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악강 교정이 만약에 필요한 수술이라 그러면 2주에서 한 달 동안은 입을 꼭 다물고 생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본인이 한 달 내내 그거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 고무줄로 우리가 그 악강 교정을 하는 이유가 중간중간에 풀어서 양치질도 하고 뭐 밥을 먹을 때는 밥도 먹고 그리고 다시 자기가 고무줄을 채워서 교정을 유지하고 이런 방법들이 필요하게 되죠. 물론 병원에서 수술하게 되면 수술 후에 그런 것들을 교육을 시켜드리고 하는데 뭐 그런 특별한 케어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일반적으로 수술하고 나서 생기는 모든 주의사항이라는 것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마취에 대한 질문을 하셨어요. 마취제 같은 경우 수면 마취랑 전신 마취제의 차이는 무엇이고 마취를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전신 마취는 우리가 호흡을 하는 그 기능을 바깥에서 이 마취 장비가 조절을 하는 그 방식입니다. 굳이 호흡을 조정하기 위한 게 아니라 호흡을 바깥에서 조정해야 될 정도로 아주 깊은 마취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면 마취는 그냥 본인이 잠자고 있는 겁니다. 수면 마취제를 통해서 본인이 자는 동안에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는데 마취의 깊이가 더 깊게 된다 그러면 통증을 못 느껴요. 전신 마취는 본인이 통증을 수술 중에 느낄 수 없는 수술이고 수면 마취는 통증을 느낄 수 있는 수술입니다. 다만 깨있을 때 마취처럼 본인이 의식적으로 내가 아프다는 걸 느끼지 못합니다. 수면 마취 상태에서도. 다만 우리 몸은 반응을 해요. 아프면 움직이고 이런 반응을 하는데 전신 마취는 내가 움직일 수도 없고 숨을 쉴 수도 없고 통증을 느낄 수도 없고 굉장히 깊은 마취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수술의 범위, 본인이 뭐 수면 마취로 한다, 뭐 전신 마취로 한다, 본인이 알아서 정하는 건 아니고요. 수술의 난이도, 수술의 어떤 내용상 그 정도까지 깊게 마취를 해야 수술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경우는 우리가 전신 마취로 진행을 하고 그 정도까지 필요 없는 경우는 굳이 그렇게 심한 전신 마취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수면 마취로도 한다. 보통 우리 가슴 성형 수술이라던가 아니면은 양악이나 윤곽 같은 뼈를 건드리는 수술 또는 지방 흡입도 굉장히 흡입할 양이 많아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환자분이 불편함이 오래 가는 수술 내지는 뭐 복부 성형 같은 수술 이런 경우들 또는 나이가 아주 많이 들어서 바깥에서 이런 것들을 컨트롤해 주는 게 수면 마취제를 통해 가지고 본인들이 수면 수술하는 동안에 자기 몸이 컨트롤하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될 때 그래서 뭐 어떤 의사가 뭐 약간의 의사들의 판단에 따라서 약간의 변화는 있겠지만 대부분
수술의 종류에 따라서 마취의 종류들은 다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우리 7번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께 성형수술의 각 파트별로 아주 깊지는 않지만 상담사로서 반드시 알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 강의를 드렸고요. 오늘 그 보충 설명과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 질문까지도 받아봤습니다. 이제 그 8번의 강의를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시기고요. 여러분들도 그 렛민이라는 한국 방송 프로그램을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성형으로 자신감, 어떤 아름다워짐을 극대화시킨 내용을 가지고 했던 한국의 어떤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송에 나왔던 우리 저희 케이스들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성형수술로 이런 부분에 이런 얼굴이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참고 삼아 알고 계시라고 한번 보여주면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수술하기 전이고요. 수술하고 난 모습입니다. 뭐 어느 한 부위를 수술하신 분들은 아니고요. 지금 나오는 케이스들은 대부분 양악 수술, 윤곽 수술, 뭐 눈코 수술, 뭐 지방 이식 수술, 뭐 대부분 다 병행해서 복합적으로 수술하신 분들. 이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 태국 환자분으로 알고 계시는데 입이 틀어지고 뭐 하신 분들 수술하신 거고요. 다음 수술 전이고 수술 후의 모습이십니다. 남자분이시고요. 수술 전의 모습, 수술 후의 모습이시고. 마찬가지로 수술 전, 수술 후. 이분들은 렛민이라는 프로에 나오시지는 않으셨지만 지금 우리 이제 젊으신 분들이 어떤 성형 수술로 굉장히 다른 사람이 다른 얼굴로 바뀌어진 경우들을 앞에 보여드렸는데, 이분들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젊어지기 위해서 안티에이징에 대한 복합적인 수술을 받으신 케이스들 보여드리겠습니다. 보통 위아래 눈 수술, 뭐 지방 이식 수술, 리프팅 수술 이런 것들이 병행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눈 위아래 리프팅 수술들이 병행이 됐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은 단순한 그런 미용 성형이라기보다는 어렸을 때 그 화상을 입어가지고 어느 얼굴에 이제 화상이 있으신 분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그래서 코도 많이 틀어져 있고 눈도 찌그러져 있고, 그래서 단순히 미용 수술이라기보다는 이런 부분들을 재건하기 위한 케이스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리면서 8번에 걸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